톡톡 사연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사이가 안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난 아이였어요. 제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저희 친오빠가 백혈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친정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 아빠께서는 고통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안타깝게 떠난 당신의 어린 아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분이 되어가셨고요. 이 빌어먹게 더러운 세상, 내가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한 번이라도 공평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이따위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자식을 앞세우는 같은 아픔을 겪으신 사이였으나 두 분은 달랐습니다. 슬픔에 내내 잠겨 계셨던 친정엄마께서는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악물고서 무조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를 현실을 똑바로 마주볼 줄 모르는 유약한 겁쟁이이자 더할 나위 없이 비겁한 남자라고 보셨습니다. 떠난 자식만 자식이야? 남은 자식도 자식이지. 우리 딸 민정이를 위해서 힘을 내어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인생 비관이나 늘어놓아? 저런 나약한 사람을 다 보았나. 저를 위해서 버티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셨어요. 그런 친정엄마를 향해 친정아빠께서는 비난의 눈초리를 잔뜩 보내셨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그리도 사람이 비정하고 매정해. 떠난 자식을 벌써 다 잊었나 봐. 그러면서 점점 두 분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정의 골은 깊어지기만 할 뿐이었고 서로를 향해서 자존심을 세우시느라 먼저 양보하시거나 사과를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만 항상 집에서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춘기를 맞아야 했을 때 아주 끝도 모르고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멀리하며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지대한 아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스럽게도 친정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멋대로인 사춘기 반항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러 다니셨고요.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 때문에 항상 일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문제집 비용, 학용품 비용, 각종 준비물 비용은 물론이고 학원비까지 다 빼돌렸거든요. 제정신이 안 박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당시의 제 모습 때문에 친정엄마께 죽도록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은 바닥이었어요. 제가 성이 강씨인데 그래서 별명이 깡통이었습니다. 제가 노는 것만 좋아하는 문제아가 되어갈수록 친정엄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겠죠. 저를 많이 걱정하셨고 열심히 챙겨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집이라는 곳에 저는 큰 정이 없었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편했으니까요. 게다가 친정아빠께서는 겉돌며 지내신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서는 잠만 주무셨어요. 그런 마당에 제가 질풍노도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으니 친정아빠와는 대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다 비슷했어요. 그 나물에 그 밥, 독인 개긴이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경우 밖에는 없어요. 꼴통들의 대화 합이었던 저의 학교 생활에 어느 날 딱 하나의 예외가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반이 된 소희라는 친구였습니다. 제비뽑기로 옆자리가 되었는데 대뜸 저보고 너는 공부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응, 안 하는데? 나는 공부 같은 거 내 머릿속에 안 키워.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주차장에 이미 만반? 맷반석? 에이씨 아닌데. 그 뭐더라? 차가 가득한 걸 뭐라고 하더라? 만차라고? 머릿속 주차장에 만차라서 공부 들어갈 자리 없다고 비유하고 싶은 거야? 그래. 만차. 바로 그거야. 그런 이유로 나는 공부를 안 해. 네가 나에게 어드벤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공부 안 해도 잘 사니까 전혀 문제 없어. 어드벤처는 어디서 들어서 배웠어? 롯데월드? 에버랜드?
아, 너 지금 충고를 영어로 말하고 싶었던 거지? 힌트 줄게. 발음이 5글자야. 오케이, 감 잡았어. 내가 순간 헷갈렸다. 그래, 충고는 영어로 어드벤처가 아니라 에델바이스였어. 에델바이스는 식물 이름이야.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어드바이스겠지. 우와, 그래? 너 좀 똑똑하다? 그런데 아무튼 나는 어드바이스를 헷갈려도 잘만 살아. 답을 알려준 건 땡큐. 하지만 표현하고 싶은 걸 틀리게 되잖아. 지금처럼. 너 땡큐 스펠링은 알아? 영어로 쓸 수 있겠지? 쉬운 거니까. 제가 얼른 머릿속으로 땡큐를 써봤더니 헷갈리더라고요. 대체 땡이라는 발음을 영어로는 뭐라고 쓰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당시 저의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던 겁니다. 대답을 못하겠으니 저는 대신 따지고 들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너 뭐라도 돼? 네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모양이다. 어느 정도를 하는데? 전교권이야? 맞아. 1학년 때 전교 7등, 2학년 때 전교 1등이었어. 제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전교 1등이라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어감이었어요. 갑자기 공부 알레르기가 돋는 것 같아서 저는 몸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너는 공부 말고 학교에서 뭘 좋아해? 뭘 좋아하냐고? 당연히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해? 학교를 공부 좋아하면서 다니는 애도 있어? 미치겠다. 너는 별장이다, 진짜. 별장이 아니라 별종이야. 너 되게 무식하구나? 솔직히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무식한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 무식하면 어른 돼서 세상 살기 힘들걸? 태어나서 이렇게 재수없는 생명체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약간의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희가 말을 또박또박 굉장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조곤조곤하며 발음이 좋았어요. 희한하게 표정이 평온했고요. 약간 웃는 듯 마는 듯 하는 얼굴이 부처님 같기도 했어요. 사람을 비웃는 기색은 절대 아니라서 그 앞에 대고 화를 내게 해도 애매했죠. 이런 애는 날 때부터 남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왠지 저와 앞으로 갈 길도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자리 짝꿍이었지만 서로 크게 관여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제발 짝꿍 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학원가 골목에서 소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야, 뿔테안경. 너 죽고 싶냐? 눈 안 깔아? 양아치들이 집결해 있기로 유명한 어느 여자 중학교의 일진무리였습니다. 걔네가 소희 한 명에게 시비를 걸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죠.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였거든요. 제가 괜히 도와주러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돌아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별게다 깝치네. 뿔테안경. 너 오늘 우리가 손 좀 제대로 봐줄게. 그런 목소리가 제게에 하필이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고 말았어요. 저를 발견한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저는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했고 양아치 일진 애들을 향해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친구한테 볼 일 있어? 너희들 뭐야? 너야말로 뭐야? 우리한테 얻어 터지고 싶나 봐. 사이좋게 네 친구하고 같이? 얻어 터지는 게 나일까? 아니면 너희일까? 나 우리 부모님 2분 다 오래도록 운동하셨던 분들이고 나는 태권도 하얀띠야.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못 가무는데 아직 그쪽에 내 소문이 안 났구나? 너희도 오늘 다 나한테 죽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식은땀이 나는 저의 허세 앞에서 걔네들이 전부 주춤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도망갔어요. 소희가 조금은 감동했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더군요. 뿌듯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너 진짜로 태권도 하얀띠야? 왜? 너도 나한테 쫄았어? 거짓말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친구 따라서 태권도장 놀러 가본 게 전부야. 태권도 안 배웠어.
내가 어떻게 하얀 띠를 따겠어. 그거 나름 대단한 거 아니야? 너는 아무래도 하얀 띠가 최고라고 잘못 아는 모양인데 검은 띠라고 말을 했어야 돼. 정말? 아, 그럼 내가 실수한 거야? 아,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아까 걔네들이 쫄아서 도망간 거 보면 걔네도 하얀 띠가 높은 거라고 착각한 거 같지? 나보다 더 대가리들이 깡통인가 봐. 아이, 너는 웃음이 나와? 걔네가 나중에 착각한 걸 알아차리고 열받아서 너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좀 무서운데? 그때는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범생이 펀치를 보여줘.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근처 슈퍼로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나누어 먹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즐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희는 그날 저하고 이야기하고 노느라 하고는 땡땡이 쳤었더라고요. 소희에게는 그게 커다란 일탈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런 일탈을 감내해준 소희에게 속으로 감동을 좀 받았고요. 솔직히 이런 친구도 좋다 싶었네요. 노는 걸 좋아하고 멋부리는 것에만 빠진 친구들 말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공부를 좋아하는 이런 친구요. 하지만 노선을 갈아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는 아이로 지냈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소희를 도와주었던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는 왠지 모를 유대감이 생긴 뒤였답니다. 소희가 학급의 실장이어서 이런저런 공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의 반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제가 나서서 정리를 했었죠. 얘들아, 우리 전교 1등 실장님께서 한마디 하신다잖아. 그런데 우리 같은 불가축 천민들이 떠들어도 괜찮을까? 우리 다 조용히 하자. 그러면 주위가 조용해졌고 소희는 공지를 편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만 씩 웃음을 날리는 것은 잊지 않았고요. 민정아, 네 덕분에 중요한 공지 잘 전달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런데 불가축이 아니라 불가촉이야. 불가촉 천민. 네가 생각해도 가축은 너무 웃기지 않아? 뭐? 아이,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이 다음에 의사, 변호사 또 뭐냐? 검사. 못해도 교사. 이런 거 하고 살아라. 너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잘난 척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잘할 것 같아. 제 말에 어깨를 으쓱거리던 잘난 척쟁이. 그러나 정말로 잘난 게 틀림없었던 소희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죠. 제가 아쉬워하고 있던 때 소희가 먼저 인사를 건네왔어요. 민정아, 너 그거 알아? 난 친구도 어차피 몇 없지만 그 중에서 너만 특이했어. 너만 달랐어. 너하고 친구여서 덕분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 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이거든. 내 친구들 중에서 너만 혼자 다르잖아. 너만 범생이라서 너만 성적이 전교 등수 한 자리잖아. 나랑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세 자리인데 전교 1등과 지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게. 제가 너스레를 떨자 소희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은 두 사람의 우정은 아름다운 헤어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서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와 친한 노는 애들이 꽤 함께 진학을 했던 터였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이런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가시던 도중에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하나 남은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애를 쓰시다가 허무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 거고 수업도 열심히 들을게요.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벌어서 오히려 엄마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다시 눈을 떠달라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 미친 듯이 빌었으나 굵게 감긴 친정엄마의 눈이 다시 빛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밀려드는 후회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았는데 남은 시간들아 앞으로 제가 어떻게 버티나 싶었어요. 이제는 진짜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겁이 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나를 후회 속에서 잠겨 죽도록 만드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떠나? 나는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친정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실감하게 되었죠. 아, 나에게는 엄마 말고도 아빠가 있었지.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던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거의 5년을 꼬박 대면대면하게 마치 서로 아빠와 딸이 아닌 것처럼 건조한 태도로 살아온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친정아빠의 하나뿐인 딸이고 친정아빠께서는 저의 아빠이셨습니다. 친정엄마와의 믿기 힘든 이별을 마친 이후 그간 한 번도 넓다고 생각을 해본 적 없었던 아담한 집이 갑자기 휑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친정아빠와 부엌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소주 한 병과 새우깡 한 봉지가 올려져 있었죠. 잘 살자. 우리 이악 물고 살자. 하늘에서 보고 있을 그 가엾은 사람에게 떳떳하도록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자. 나는 이미 그럴 각오를 마쳤다. 친정 아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주를 드셨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술을 입에 댈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간 친정 아빠께서 쓸쓸히 술을 벗삼아 지내오셨다는 걸 저는 알았기에 그 선언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새우깡은 친정 엄마께서 사다 놓으신 과자였어요. 왼수 같은 남편, 더 왼수 같은 딸, 고작 그런 인물들과 한 집에 살면서 친정 엄마께서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그러면서 돈도 벌러 다니셨으며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책 한 권 그리고 심심한 입을 달랠 새우깡으로 기대셨습니다. 딸이면서 엄마에게 한 번도 친근한 존재가 되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지독한 후회가 저를 휘감았어요. 가뜩이나 짠 과자가 제 눈물과 겹쳐서 정말 짠맛이 났는데 엉엉 울면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친정아빠와 부둥켜 안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다잡았어요. 제가 그간 살아온 게 허송세월이라는 것을 절감한 뒤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필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희의 모습을 따라서 흉내를 내본 거였어요. 이상하다. 이러면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었어? 눈 부릅뜨고 앞에 쳐다보기, 뭐든지 다 필기하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공부가 안 되지? 황새를 따라가다가 뱁새의 가랑이가 이미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는 걸 알아채는 것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도 않고 김치를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죠.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막했어요.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건 업을 성설이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수를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당시에 월 15만 원인가 벌었던 것 같네요. 최저시급도 낮았고 그것조차 안 지키던 업주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라도 벌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에는 놀러 다닐 수 없었으니 그런 식으로 저는 노는 애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마다 집중하는 저의 모습에 주변 친구들이 전부 저의 변화를 알아챈 뒤였지요. 저는 친정 아빠께 진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사실 대학 갈 머리가 안 됩니다. 무난하다는 소리 드는 4년제 대학교, 그 어떤 곳에도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남들이 그 대학의 이름을 들어봤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급이 된다는 의미일 텐데 저는 그 급에 전혀 못 미쳐요.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딸 자식에게 무심한 못난 애비였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정말요? 그럼 저한테 실망 안 하셨어요? 억지로 전문대에 가봤자 과연 제 미래에 도움이 될지 소용이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저희 부녀는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관계가 부드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떠들겠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어도 귀담아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 남들이 네 인생을 단 1초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그리고 저는 친정 아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아는 분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럴수록 친정 엄마와 사이좋은 모녀로 지내지 못했던 것,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사무치는 후회로 깊이 남았습니다. 네 엄마도 한번 봐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았지만 봉고차 한 대를 못 피해서 세상을 떠났다. 네 할아버지 얼마나 고집불통에 막대먹은 성격이셨냐. 그런데 병 걸리니까 그저 몸져 누우셨을 뿐 한마디도 쌩쌩하게 못하셨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민정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남들의 눈치 보면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아등바등 살지 마라.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건 길게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자유로운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런 조언을 건네셨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매사에 비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건만 저에게 현실적이면서도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안 갔어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문대를 진학하지 않았고 20살을 아르바이트로 생활로 보냈습니다. 21살의 작은 회사의 계약직 사무원으로 들어갔고요. 단순 사무 업무의 반복이었는데도 저는 초반에 그것조차 어려워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학창시절에 깡통이라는 소리를 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우울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월급이라는 거 제가 벌어서 받아보니까 무서운 힘이 있더라고요. 그거 받을 생각으로 한 달을 버티다 보니 속절없이 직장 생활이 이어지는 거 있죠. 무슨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다닌 건 아니었고 월급을 기다리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세 곳의 직장에 몸을 담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한때 저와 놀러 다녔던 동창들은 죄다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마치 막으로 시집을 간 동창이 28 나이에 결혼 소식을 알려왔었죠. 민정아, 연락 닿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반가워. 내가 오랜만에 연락하자마자 결혼식 오라고 그러면 속물로 보일까봐 걱정스럽긴 했는데 우리가 어디 보통 사이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나오고 오만 곳을 다 쏘다니며 놀았던 사이잖아. 너라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축하해 줄 것 같아서 연락했어. 결혼식 올 수 있지? 너까지 가는구나. 이 망할 기집애들. 하나둘 연락 올 때마다 죄다 결혼 소식이네. 그래 알았어. 웬만하면 꼭 갈게. 정말? 역시 민정이 네가 진짜 쿨하다. 고마워. 근데 너 뭐하고 살아? 그냥 일 다닌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돈은 좀 벌어? 연애는 하고? 너는 결혼 안 해? 돈은 좀 못 벌고 있고 연애는 틈틈이 하는데 결혼 생각은 없어. 왜? 민정이 네가 우리 중에서 혼자 유일하게 늦게나마 정신 차려서 수업 열심히 듣고 농탱이 안 피우고 그랬었는데 그래놓고 대학도 안 가고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라서 내 마음이 아프다. 결혼이라도 잘해. 돈 많고 잘생긴 남자 만나면 네가 역전하는 거지. 아휴, 뭔 역전이야. 나는 결혼 얘기 꺼낼 때마다 주변에서 나를 뜯어 말려. 특히 나랑 알고 지내는 언니들이 죄다 거품 물고 말려대. 어머, 진짜야? 그 언니들 되게 웃긴다. 너 잘 될까봐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대체 말리는 이유가 뭐래? 공통적으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는데, 아니 글쎄, 내가 번지르르한 놈한테 매번 코가 잘못 깨이는 꼴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 죽을 지경이래. 연애도 이 지경인데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팔자를 망치며 살지 감도 안 온대.
내가 번지르르한 것에 속아 넘어가기로 대한민국 1등인 것 같대. 그래서 나보고 절대 결혼하지 말랬는데 네 생각은 어때? 나 같은 여자의 결혼은 어떨 것 같아? 의견 좀 줘봐. 어라? 어, 나 휴대폰 바꿀 때가 됐나?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지? 여보세요? 민정아. 내가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결혼식 꼭 와.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 잘 들리는구만.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끊어버리네. 에이씨. 혹시 소희 근황 아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도움이 안 되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던 동창이라서 문득 소희 생각이 났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 동창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지나가듯이 우리 중학교 전교 1등은 뭐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딱히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잊고 살았고요. 그 동창에게 했던 말 그대로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대충 그냥 얼굴이 호감형이고 데이트할 때 돈을 잘 쓰는 남자라면 오케이다 싶어서 만났었어요. 하지만 죄다 쓰레기였죠. 입만 열면 거짓말에 양다리는 기본이고 다혈질에다가 수틀리면 손을 올리는 습관까지 그런 것들한테만 족족 걸리는 저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제 주변 언니들은 넌 진짜 결혼 잘못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고 했었고요. 저도 딱히 결혼 욕심이 없었던 듯 싶어요.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결혼하라고 채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요. 저는 계약 찍을 때마다 전전하며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고 재테크의 지읒자도 몰랐으나 돈 걱정은 딱히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생각이 없어서는 아니었고 사실 집에 갑자기 돈이 좀 생겨서 그랬어요. 친가에서 오래 들고 있던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땅이라고 해봤자 규모도 얼마 안 됐고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나 싶은 아무 의미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계속 들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특정이 될까봐 설명은 아끼겠으나 아무튼 보상금으로 20억이 떨어졌습니다. 친정 아빠의 몫으로는 8억이 주어졌죠. 인생이라는 거 정말 웃긴다. 돈이라는 거 그것도 더 웃긴 거고. 그렇지 않냐, 민정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 친정 아빠의 그때 얼굴은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도 어딘가 허탈해하시는 기색이 강했던 것 같아요. 돈을 받으시고 바로 얼마 후에 친정 엄마께서 계시는 납골당에 다녀오신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돈 걱정은 이제 안 하면 살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가 24살이었어요. 친정 아빠께 따로 큰돈을 받으면서 지내본 적 없었고 저도 요구한 적 없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았습니다. 딱히 돈에 얽매여서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솔직한 마음 한구석이 여유롭고 편하게야 있었죠.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내가 돈을 쪼달리지 않으니까 원하는 남자와 망설임 없이 결혼할 수 있어서 좋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죠. 제 나이 그때 30이었습니다. 왠지 처음부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간 만나온 남자들과는 달랐거든요. 일단 외모부터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간 번지르르한 놈들만 만난 바였거든요. 얼굴이든 차림새든 언행이든 뭐든 간에요. 근데 남편은 번지르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촌티 닥터리 좀 날렸어요. 20살 때부터 지방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을 꽤 오래 했으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촌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시골 출신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약간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학을 성균관대에 나왔고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서울 안 살고 전부 고향 근처에 모여 살았습니다. 남편 혼자만 내내 따로 살아왔던 것이죠. 지방 출신이 서울에 사는 게 불리한 것 중 하나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주거 비용이 일단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취업해서 집에 용돈을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남편이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적었죠.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일 때 저한테 이랬습니다. 전세 대출 받아서 아담하고 안락하게 시작하는 거. 나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걸 혹시나 아쉬워할까 봐. 나는 그게 속으로 걱정이고 또 미안하기도 해.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앙된 채로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여차하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우리가 쪼들릴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아빠가 계신데. 아휴, 편찮으신 분한테 무슨 돈 타령을 하겠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담 아니야. 우리 아빠 돈 있어. 나한테 언제든 힘들면 말하라고 그러셨어. 근데 여태껏 딱히 힘든 적이 없어서 지원을 안 받았을 뿐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집안에 원래부터 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에게 굳이 보상금 이야기 같은 건 안 하고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친정아빠께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많이 모으게 되셨다고만 설명을 했어요.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기는 싫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로 돈을 버신 것도 사실이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접게 되신 것까지 사실이었으니 저는 제가 떳떳하게 진실만 말했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어땠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한 점은 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낯빛이 화사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저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했죠. 친정 아빠께서는 안타깝게도 암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산 것만 해도 나는 전운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씩씩하게 잘 버티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강조하셨던지 몰라요. 아빠야말로 씩씩하게 잘 버티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시던 친정 아빠께서는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병원 측도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돌연 숨을 거두셨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이거 꿈이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멍하게 친정 아빠의 영정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편안히 잠들으셨을 거야. 이미 두 분 만나서 얘기하고 계실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갑자기 친정 아빠의 부재가 실감이 나서 엉엉 울었어요.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친정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친정 아빠를 하늘로 배웅해드린 이후 저는 생각보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의 덕이 크다고 여겼어요. 나는 내가 진짜 결혼 안 하고 살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당신하고 결혼해서 부부로 살게 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당신 같은 여자하고 해서 너무 행복해. 나야말로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퇴사하면 대학 동기하고 직접 회사를 차릴 거라고 매번 그랬잖아.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해. 정말? 나는 당신이 언제 자기 사업 시작하게 될까 싶었는데 결심을 내렸구나. 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진짜 멋지다.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무조건 찬성이야. 응원할게. 저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간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 꺼냈는데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보는 거야. 장인 어른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게 있잖아. 그 유산 혹시 나 사업하는데 투자해주면 안 될까?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하지만 워낙 큰 문제니까 속으로만 고민을 하면서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제 앞에서 남편이 대뜸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보야, 실망 안 시킬게. 나 잘할게. 나 믿지? 나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당신 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울기는 왜 울어? 홀쩍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어느새 마음이 기운 뒤었죠. 남도 아니고 제 남편인데 제가 안 믿어주고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사업에 제가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친정 아빠의 유산이 이제는 저의 남편에게로 이어져서 큰 의미로 불어날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게다가 나하고는 달리 똑똑하잖아. 분명히 잘 해낼 거야. 제 바람대로 남편은 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자본을 받쳐줬으니까요. 그 덕을 톡톡하게 봤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부 다 저의 덕이라고 말을 해주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매사에 시큰둥해졌어요. 걸핏하면 피곤해 라는 소리로 저를 피하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불과 1년 안 걸렸네요. 당연히 저는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죠. 사업장 분위기라든지 되고 있는 일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해도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이 알아듣기나 하고 뭘 알기나 하는 사람이랑 말을 해야 대화가 통하지. 와, 그런 소리 듣는데 진짜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슬슬 불안해졌던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세히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 사무실에 저보다 6살 어린 여자가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는데 둘이 아주 친근한 사이 같더라고요. 당신, 너무 그 알바생하고 친한 것 같아서 좀 그렇다. 퇴근한 후에 왜 따로 문자를 주고받아? 업무상 물어볼 게 있다고 하길래 답을 해줬을 뿐이야. 퇴근 후에도 업무에 관심 갖는 그 열정 기특하고 칭찬해 줄 만하지 않아? 열정은 무슨? 그 여자도 웃기네. 그 나이 먹고 무슨 아르바이트야. 당신이 할 소리나 아니지. 걔는 대졸이고 당신은 고졸이잖아. 계약직만 전전해온 고졸.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웃겼어요. 생각할수록 황당했죠. 저는 고졸이고 걔는 대졸인데 그럼 아르바이트나 하는 걔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개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정황만 보자면 그 여자하고 뭔가가 있으니까 과민 반응을 해서 저한테 남편이 개소리를 한 거였죠. 그럼에도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인물은 별로였거든요. 번지르함과는 거리가 먼데 잘나지도 않은 유부남을 미쳤다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간은 아닐 거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예감은 언제나 잘도 맞아 떨어지더군요. 당신보다 좋은 여자가 생겼어.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뭐라고? 요새 들어서 점점 더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당신 정말 어떻게 이래?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걸 왜 멋대로 정해? 결국 그 여자 아르바이트 생긴 거지? 바람난 주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정당한 마음이니까 당당한 거야. 걔는 너보다 어리고 대졸이잖아. 뭐로 따져도 더 나은 여자이고 그런 여자한테 끌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런 미친놈. 어려? 대졸? 그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럼 1살이라도 어린 게 낫지. 그리고 두뇌는 아이가 엄마 쪽 닮는다고 하더라. 너 닮아서 머리가 꼴통이면 어떡해. 그건 사양이야. 내가 고졸이건 말건 상관없다면서 사귈 때는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해도 되는 거야? 양심도 없어? 당신도 어차피 내가 고학력자라서 좋았던 거잖아. 나는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어.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못 쓰겠더라고. 근데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나도 업그레이드가 하고 싶더라. 더 좋은 여자로 갈아타고 싶더라. 이게 남자의 본능이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저는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저에게 맞고도 피식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재수없어서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살벌한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마치 더 이상은 안 봐주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이 인간이 미쳤나? 내가 대체 왜 이딴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돈 내놔. 그거 우리 아빠 유산이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다 뱉어내. 글쎄, 안 뱉어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머리도 나쁜 주제에. 네가 세상을 잘 알기를 해, 뭐를 해. 아, 맞다. 부모도 없지?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래. 후회되지? 그러니까 이혼 좀 해줘. 빨리 갈라서자. 나 이미 너한테서 마음 뜬 지 오래야. 너도 알잖아. 더 이상 질질 끌면 너만 비참해지는 거니까 판단 잘해.
와, 원래도 이런 놈이었어? 대단하다. 엄청나네. 나도 이제 정이 다 털렸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아빠 유산 그거 다 받아낼 거고 사업장도 박살 내줄게.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웃긴 이야기다. 박살? 재밌네. 그럴 능력은 있고. 야, 민정아. 객기 부리지 마라. 나는 이미 최고의 변호사들로 너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괴물로 보였습니다. 사업을 성공시켰어도 아직 촌티가 나는 주제에 바람이 나서 저를 버리는 것도 가당치 않았고요. 이 상황 자체가 코미디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웃기고 동시에 안 웃긴 코미디요. 이혼 선언을 당하고서 솔직히 너무 창피했습니다. 주변 언니들이 저한테 그래도 결혼은 멀쩡한 놈하고 하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으니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아있었죠. 먼저 가신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남편놈의 말 맞다나 저는 머리가 정말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정아, 잘 지내지? 다른 건 아니고 다음 달에 우리 둘째 공주님 돌잔치잖아. 와줄 거지? 소식 끊고 살다가 본인 결혼할 때 됐을 때 연락을 줬던 철면피 동창의 연락이었어요. 이 미친 기집애야. 너는 내 결혼식 때 5만 원 해놓고 돌잔치 소리가 입에서 나와?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애가 열이 난다는 핑계로 안아놓고 나한테 연락할 생각이 들었어? 내가 5만 원 한 거 너 어떻게 알았어? 네가 설마 알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너 깡통이잖아.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야, 나 중학교 때 전교 1등하고 친구 먹었던 짬밥이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너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아, 맞다. 너 예전에 나한테 걔 소식 물어봤었지? 내가 그래서 알아봤었거든? 야, 완전 대박이야. 걔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걔라니? 누구? 설마 전교 1등? 소희? 지금 뭐 하는데? 설마 육아하면서 산다는 건 아니겠지?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받았던 저는 난데없이 소희가 거론되어서 조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잊고 살면서도 가끔 떠오르거나 했던 존재였죠. 육아라니. 걔 아직 결혼도 안 했을걸?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 걔 검사래, 검사. 검사라고? 판사, 변호사 검사할 때 바로 그 검사라는 소리야? 그래, 완전 대박이지. 근데 나는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 걔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머리도 좋은데 아가리 터는 솜씨가 장난 아니었잖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환한 불이 켜졌어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소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떨렸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고 일부러 태연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희야, 나 민정이야.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짝꿍. 나 기억하지? 아, 기억하지. 그간 잘 살았어? 아니, 나 하나도 잘 안 살았어. 나 지금 완전히 똥 밟았거든?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네가 검사가 됐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더라. 저는 울컥해서 그런 소리를 해버렸고 전화기 너머로 소희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자 긴장과 실망이 뒤섞여서 골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명랑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시다. 어드바이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중학교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확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거 하나로 소희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 듯한 기분이 들었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맞아. 그거 필요해.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럼 땡큐야. 소희야, 나 이제 땡큐 영어로 쓸 줄 안다? 제법이다. 도와줄 맛이 나게 성장했구나. 그래, 민정아. 무슨 일인지 차근하게 설명해봐. 들어봐 줄 테니까. 저는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주저없이 그간의 일들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끝맺음을 맺었죠.
그랬더니 소희가 뭐라고 해줬던지 아세요? 방법을 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서 싹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잠잠코 있기만 해. 정말이야? 바쁜 검사님이 고작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도 돼? 고작이라니? 너 그거 알아? 내 인생에서 자의로 공부를 등지고 해야 할 일을 저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었던 때가 딱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너와 함께했던 순간이었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것도 정말 많았지만 그럴 때면 머리에 하얀 천을 두르고 마음 다잡았어. 이걸 태권도 하얀 띠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자 검은 띠보다 대단한 하얀 띠다. 아자아자 이러면서 남편놈 때문에 두통 앓으면서 일을 갈며 지냈던 저는 소희 덕분에 그때 오래간만에 웃어봤어요. 생각 없이 시원하게 웃어본 게 정말 몇 달 만인가 싶어서 시원하고도 서글픈 심정이었습니다. 소희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촌티나는 주제에 가짜는 허세를 부리며 저에게 이죽거렸던 남편놈이요. 깔끔하게 털렸어요. 제가 내어준 친정아빠 유산 전부 다 저한테 뱉어나게 되었고요. 감히 대놓고 불륜을 저지른 죄의 값도 감당하게 되었죠. 대학 진학 때문에 시골에서 상경하게 만든 대학 인맥들을 중요시 여기던 놈이었는데 그 인맥들한테 와이프의 돈을 뜯어서 사업하더니 불륜 저지른 추한 놈이라고 소문도 쫙 퍼져서 팽당했습니다. 그 외의 인맥도 싹 잃은 걸로 알아요. 결혼하면 패가 망신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의 운명이었나 보더라고요. 같이 붙어먹었던 상간녀도 털렸습니다. 남편놈 뒤에 매번 숨어만 있더니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빈 다음에 잠적하더니 서울을 떠나서 울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설마 당신이 검사 인맥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내가 진작에 그걸 알았다면 절대 까불지 않았을 거야. 까불 생각도 못하고 입 닥치고 얌전히 살았을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사업 시작한 거였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당신까지 잃고서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게 없잖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보? 정신병은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제발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여보는 누가 여보야. 이제 법적으로 남남됐는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보 타령이야. 무너진 탑 다시 쌓으면 되잖아. 나처럼 고절에다가 머리 나쁜 여자 만나지 말고 고학력자에다가 똘똘한데 돈까지 많은 여자 만나서 새로 시작해. 그럼 사업을 더 크게 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그런 여자가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돈까지 내어줄 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구나. 아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새삼 이렇게 또 실감이 나네. 덕분에 내가 인생 공부 잘했다. 땡큐야, 땡큐. 그놈이 제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던 마지막 모습,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나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았네요. 저를 아주 우습게 보았던 그놈을 손쉽게 짓밟아준 저의 자랑스러운 검사 동창, 소희에게 저는 크게 한턱 쏘고자 했지만 매번 거절을 당했네요. 내가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그런 대가성 한턱은 사절이야. 너에게 뭘 바라고서 도와준 것도 아니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하지만 고마운 걸 어떡해. 내가 보답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네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친구야. 친구끼리는 그냥 통하는 법이잖아. 아니야? 사랑을 잃고 결혼 생활은 깨졌지만 오래 묵혀두었던 우정을 발굴해내었으니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늘 언제 어느 때이든 꺼내볼 때마다 반가운 그 이름, 친구. 저에게 이런 든든한 친구가 있으니 하늘나라에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한결 안심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얼마 전 어느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고부 갈등과 바퀴벌레를 지구가 멸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꼽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먼지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지독한 바퀴벌레야 이 지구에서 전 인류가 멸종을 맞는다고 하여도 살아남을 생명체로 꼽힌다지만요.
그 질김이 갖다 대었을 정도면 고부 갈등이 얼마나 대두되는 문제인가를 우리 사회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밝히지 않고 어떤 이야기 하나를 소소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한참 벗어난 지방의 어느 도시, 그곳에서도 외곽의 위치입니다. 소위 배산임수로 꼽히는 풍소지리 지형 조건을 갖춘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과 들을 따라 이루어진 작은 마을에는 아담한 농촌 가옥이 한 채 있어요. 이 집이 바로 사연의 주인공, 복희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여 떨어진 곳에서 복희 씨는 태어났습니다. 3남 2녀 집안의 넷째였죠. 오빠 2, 언니 1, 그리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복희 씨의 집안은 유복함과 여유로움과는 한껏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5남매와 그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무려 8명이 부대껴가며 살았습니다. 복희 씨의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얻은 후유증으로 일찍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집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까? 어린 나이에도 복희 씨는 그런 것을 궁금해하여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미치게 가난했던 집. 어느 겨울을 특히나 고되게 나고 나서는 결단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릿고개 넘는 도중에 사달이 나고 말겠다. 먹일 주둥아리 하나라도 줄이지 않으면 정말로 송장 치르겠어. 할머니께서 매섭게 핏발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시선의 끝에는 바로 복희 씨가 걸려 있었어요. 복희 씨의 아버지는 묵묵하게 따르고자 했죠. 오직 걱정하는 기색 한 줌이라도 달고 있는 것은 복희 씨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렸던 복희 씨도 이미 알고 있었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맞붙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늘 없는 살림 형편에 갖은 노력을 다해가며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을 먹여 살린 것이 슈퍼우먼 어머니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어깨 한번 펴보지 못했으니까요. 오죽하면 복희 씨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날의 기억, 가장 오래된 기억이 할머니가 휘두르는 수저에 머리를 맞던 어머니였습니다. 복희 씨를 집에서 내보내자고 할머니가 주장을 펼쳤을 때부터 그건 그렇게 되고 말 일이었어요. 단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웃음을 부르고 예쁨만 받는 자기보다 더 어린 남동생을 부럽게 쳐다보던 복희 씨는 아주 간단히 옷가지만 짐으로 챙겨든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뿐이라 복희 씨의 집에 비하자면 숨통이 훤하게 트여있는 친척집으로 복희 씨는 맡겨졌어요. 그 집에서는 복희 씨를 냉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대하지도 않았죠.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큰아이를 잃은 바 있었던 친척 부부는 아직도 상심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작은 아이를 복희 씨가 돌보며 집안일까지 해주길 원했죠. 자기도 어렸던 복희 씨는 고작 3살 차이의 친척 동생을 보모 마냥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국민학교를 멀쩡히 다닐 수 있었으니 복희 씨는 그것이라도 감사함을 느꼈어요. 걸핏하면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넷째 복희 저것은 널 닮았는지 머리 돌아가는 꼬라지가 영맹한 것이 꼭 천치 같구나. 저런 걸 학교 댕기게 해봤자 온통 낭비 아니겠냐? 그저 저런 건 어디서 일을 해다가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키우는 게 현명한 거야. 돈벌이 시키고 일찍 시집이나 보내버리면 가장 제일이지. 복희 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전부였죠. 할머니에게 함부로 말대꾸를 하거나 대들면 아버지로부터 발길질이 날아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차마 거스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에휴, 불쌍한 우리 엄니.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시고 오로지 자식 사랑으로 희생하신 우리 엄니. 할머니가 불쌍하고 참으로 안 되었다며 마음 아프단 소리를 해댔지만
글쎄요. 복희 씨가 보기에 정말로 불쌍하고 처지가 안타까운 것은 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역효과였죠. 되려 어머니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골치를 일으키는 딸로 각인되리란 것을 복희 씨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지내고 싶었던 어머니는 끝내 그렇게 복희 씨의 손을 놓아버렸고 복희 씨는 가족과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척 동생을 잘 돌보며 주어진 집안일을 해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복희 씨는 그 집에서 눈엣가시가 되었어요. 친척 부부가 이제 거슬리는 복희 씨를 슬슬 내보내고 싶어졌던 것이죠. 복희 씨의 의사와는 또 전혀 상관없이 일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복희 씨는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마음이 휘둘려 또 다른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더 먼 친척 사이가 된 그곳. 여기는 정말로 복희 씨의 친척이 맡기는 한 건지 정확히 알 길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 언니 아래에서 지내며 복희 씨는 마치 그들의 어린 몸종 마냥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들은 죄다 복희 씨 차지였죠. 어느 날 몸이 너무 피로하여 손빨래가 너무 고되게 느껴졌던 복희 씨는 내일로 일을 미뤄두기로 결정하고 잠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아팠던 것인지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죠. 그 탓에 점심 식사 준비를 거두는 것도 잊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것은 벼랑간 뺨을 철썩 치고 간 손찌검 때문이었습니다. 화들짝 눈을 뜬 복희 씨는 진짜 친척인지는 알 길 없으나 어찌됐든 친척 아줌마와 그 딸인 언니가 자기를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잠깐 깜빡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복희 씨는 이내 마음을 바꿔서 피곤한 탓에 잠시 쉬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 위로 비웃음이 쏟아졌죠. 야,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로지 그것 때문인데 네 할 일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친척 언니가 표독스럽게 째려보며 하는 말에 복희 씨는 서름이 밀려왔습니다. 멸시당하며 모멸감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뒤따라오는 욕설사리를 뒤로 한 채 복희 씨는 신발을 꺾어 신은 채 급하게 내달렸습니다. 밖으로 집을 향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는 한참을 걷고 걸은 끝에야 집에 있는 동네 초입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둑해질 대로 어둑해져 있었지만 복희 씨는 그런 어두움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일의 상황이 더 어두웠으니까요. 천근만근이 된 다리와 무릎을 느끼며 복희 씨가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가장 처음 본 광경은 어린 남동생이 집 앞에서 발로 돌멩이 장난을 치면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지지리도 가난하여 궁상맞게 살고 있는 집이었으나 남동생만은 평화로워 보인다는 것에 복희 씨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픈 발을 부여잡으며 집 안으로 들어간 복희 씨를 반긴 건 싸늘한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는 너 키울 돈까지는 없고 너 입에다가 들어갈 음식도 여긴 없어. 서러움에 고개를 흔들어 보았으나 가족들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식구도 아니냐며 그렇게 따져보았다가 되려 비참한 비교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오빠들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들이니 앞으로 계속 돈을 벌어다 줄 테고 네 언니는 타고나기를 머리가 총명하니까 지 앞가림이나 보장되어 있지. 그런데 너는 뭐냐? 얼굴이 빼어나게 반반하기를 해? 머리가 비상하기를 해? 아니면 특이한 재주가 있기를 해? 할머니가 삿대질하며 열변을 토하는 것에 복희 씨의 고개가 조아려졌어요. 마찬가지인 것은 어머니의 고개였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양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있던 어머니는
복희 씨에게 그날 직접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있던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주었죠. 복희 씨는 젖은 눈가를 문지르며 오지 않는 잠을 괴로이 청해보았으나 밤새 달래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복희 씨는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은 그 친척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보다 더욱 구박덩어리 신사가 되어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중학교 공부를 마친 복희 씨는 여타 친구들을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고등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집들이 그때는 동네에 꽤 있었기에 복희 씨는 마냥 외롭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행이라 여기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매일같이 하루 종일 공장 일과 씨름하며 복희 씨가 힘들게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2년간 모았던 돈은 복희 씨의 큰오빠가 장가를 들 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신 너 시집 갈 때 집에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 치는 셈 하거라. 그러나 아버지의 호언장담은 지켜지지 않았죠. 21살이었던 복희 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집에 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없던 일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약속한 적 없다며 입을 싹 씻었습니다. 남자친구네도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서로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서로만 보고 결혼을 진행해 볼까도 고려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22살에 남자친구와 영영 헤어짐을 고하게 된 복희 씨는 그 후로 연애를 하기 어려워졌죠. 그 후로 수년이 흘러서 또래보다 조금은 늦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를 놓치고 나서 마음고생하느라 여태 장가를 들지 않고 있던 남자였어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다리가 놓아져서 만나게 되었는데 한눈에 결혼하게 될 것을 복희 씨는 직감했죠. 첫 만남부터 왠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만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복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아침에 일어나시질 않자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고는 할머니를 깨우다 발견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지독하셨던 분이 한순간에 떠나신 것에 복희 씨는 인간사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앞에 그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쏟는 어머니의 모습도 이상했고요. 어쨌든 그 덕분이랄까요? 복희 씨는 편하게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안도 비슷하게 가난한 정도였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가요? 끔찍한 신혼집 살이가 예상보다 고된 것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가 서울로 급하게 이사가게 되면서 놓고 간 집이 나타났어요. 복희 씨가 그 매물을 행운처럼 바로 발견하고는 냉큼 낚아챘습니다. 남편과 신이 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죠. 산과 들을 따라 이루어진 마을, 그곳에 위치한 아담하고 깔끔한 농촌 가옥이었습니다. 그곳이 복희 씨가 이룬 가정의 소중한 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남편과 슬아의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시댁이 멀리 있어 간섭은 덜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로부터 늘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박힌 듯 듣고 살았던 복희 씨는 셋째만은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며 천운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특히나 아들을 낳을 때는 힘들게 출산하느라 죽는 줄로만 알았죠. 셋째 아들을 낳을 때 복희 씨는 35의 나이였는데 출산 도중에 세상을 뜨는 줄로만 모두가 알았을 정도였어요. 출혈은 계속 이어졌고 아기는 몸에 끼어 나오질 못하고 산모는 계속해서 의식을 잃고 있고 모두가 이 상황은 잘못 흘러갈 거라고 입을 모았던 출산이었죠.
무사히 아기가 태어나고 산모가 목숨을 건진 것에 모두가 다 기사회생이라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힘들게 품이 안은 셋째. 그것도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복희 씨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남자인 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던 자신의 과거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오빠들의 기세에 눌려 훨씬 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접을 받아 원통해하던 언니의 모습도 자꾸만 아른아른거렸고요. 그런 아픔을 자기 자식들은 모르기만을 복희 씨는 바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남편과 나누었고 복희 씨 부부는 되도록이면 3명의 자식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키웠습니다. 풍요롭진 않았으나 화목함만은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었죠. 첫째 딸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두 동생들을 돌보고자 했으며 둘째 딸은 늘 자기에게는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으며 셋째 막내 아들은 부모님에 이어 누나들까지 있으니 든든했죠. 나이 차이가 나기에 각자가 떠나는 시기들만은 달랐으나 세 자식 모두가 대학은 서울에서 공부했습니다. 셋 모두 서울로 대학 공부를 떠나는 것까지 모두 보고 나서 복희 씨는 남편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 떠나보냈어요. 사위는 폐암이었습니다. 정확히 발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폐암이라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하늘로 떠나보내기까지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여인 몸을 기대고 있던 남편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짤막한 유언을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하기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기에 이미 그때부터 사위나 다름없었던 첫째 딸의 남편인 첫째 사위가 묵묵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밟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복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힘든 길을 고단하게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첫째 딸에 이어 둘째 딸 역시 서울에서 자리 잡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 지역으로 돌아온 건 셋째 막내 아들 뿐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도 늘 복희 씨의 곁에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 아들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이전에 만났던 짧은 인연들, 무게감이 가벼웠던 경우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아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니 점점 나이도 들어가는 만큼 결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죠. 2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간 끝에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사실은 복희 씨가 이 며느리를 애초에는 탐탁치 않았다고 여겼던 바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지역 소재의 대학을 나온 뒤로 작은 곳에 취직을 했다가 몇 개월 만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나온 전적이 있었죠. 그 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생각도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들어 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이 그저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떠돌고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사귀는 동안에도 복희 씨가 전해 듣기로 여자친구 퇴근 후에 데이트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정식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업장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집안이 탄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토록 여유자적을 부릴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복희 씨는 여기 사돈댁이 참 희한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내막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었으나 며느리를 두고 마치 내놓은 자식인 양 그 집에서 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집이 자식 결혼한다는데 집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이상을 바라지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집에 바라지 말아달라는 걸 못 박으면서 말한답니까? 그래서 며느리는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이야 제대로 된 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다른 남자에 대해 입에 올리는 법, 거론하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바람기와는 거리가 멀고도 먼 오직 사귀고 있는 한 남자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면이 강했습니다. 얼굴은 예쁘장하니 살짝 화려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대쪽 같은 성정으로 자기 남자친구만 바라보니까 아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대요. 그리고 며느리는 딱히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도 없었죠. 결혼 얘기를 처음 먼저 꺼낸 쪽도 아들이었어요. 어차피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자기가 벌면 되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 며느리가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아들은 그저 간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을 앞세워 결혼하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복희 씨네 집에서 차로 30분을 달려가면 나오는 도심. 그곳에서 아들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되었죠. 딸 둘이 모두 멀리 서울에 살고 있는지라 아들이 집으로 내려와 취직한 것도 모자라 여기서 결혼까지 하게 되자 복희 씨는 내심 행복했습니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기분이었죠. 노력의 성과에 행운까지 따라붙어서 결혼을 한 후에 아들은 점점 더 수행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확실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고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금전적으로 한층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성급하게 이세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때를 잘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며느리와 둘이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죠. 아들이 얼마를 더 벌게 되든 간에 복희 씨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존의 딸들이 매달 각자 20만 원씩 아들이 10만 원을 복희 씨에게 주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점차 자기 누나들처럼 20만 원을 복희 씨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3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싶다고 아들이 그런 것을 복희 씨가 거절하여 타협한 금액이었죠. 가정 안에서 돈 들어갈 일들이 천지라는 것을 복희 씨가 너무나도 잘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먼저 용돈을 요구한 적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타지에서 결혼까지 하고 살아가는 딸들이 일상에서 팍팍함을 겪을까봐 오히려 그게 늘 걱정이었죠. 첫째 딸은 아이가 둘, 둘째 딸은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복희 씨는 3명의 손주들을 키우느라 돈 쓸 일 투성이일 딸들에게 항상 많은 용돈은 됐다고 하는 게 거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약에 강한 복희 씨는 자신의 수중에 얼마간의 돈이 항상 있었으므로 그저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이게 도리랍시고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준다는 행위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복희 씨가 들고 있게 된 집안의 재산, 이것에 대해 세 남매 중 누구도 캐물어 보긴커녕 언급조차 한 적 없었죠. 이런 자식들이었으니 복희 씨는 그저 대견하고 뿌듯하고 기특할 따름이었어요. 복희 씨는 자신이 어릴 적이었던 그 옛날에도 돈 타령을 하느라 힘든 세상이었는데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선 현재에는 무조건 모든 것이 그저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옛날 그때는 동네에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 품앗이라도 가능했고 다들 아기를 지켜봐주는 눈들이 존재했지만 요즘의 세상은 단절되어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고 오로지 돈을 들여 해결하는 것이 최고 능사였으니까요. 나한테 자꾸 돈 준다 그러고 때마다 집으로 뭐 선물 보내고 이런 신경 쓰지 마라. 한 푼이라도 더 너네 애들한테 쓰고 아끼고 모으면서 돈을 불려나가야지. 이제 다 늙어가는 노인네가 여기 시골 동네에서 뭐라고 산다고 그렇게들 신경을 쓰니? 나는 나대로 늘 똑같이 그러고 산다. 그러니 걱정 붙잡아 매고 너네 가정들이나 잘 돌봐. 난 괜찮아. 복희 씨가 딸들에게 건넨 말은 순전히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별로 가족 간의 사이가 끈끈해 보이지 않는 며느리,
외롭지 않도록 잘 챙기라고 당부를 건네며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결혼 후 일터에서 더 노력에 노력을 더하며 승승장구를 이뤄낸 아들과는 상반되도록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 다니는 아르바이트로 일상을 연명하였습니다. 사는 아파트와 가까운 베이커리 카페에서 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일해서 한 달에 버는 수입이 40만 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아파트 관리비며 전기세 같은 공과금들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며느리는 당당하게 복희 씨 앞에서 말을 했는데 약간의 우쭐함도 깃들어 있었죠. 복희 씨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구태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게 그것만이라도 기특하고 장하다고 생각하여 주었습니다. 절대 며느리에게 타박 한 번, 필요 없는 잔소리 한마디를 얹은 적 없는 시어머니가 바로 복희 씨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며느리. 그게 어떤 건지 내가 봐왔고 겪어왔는데 절대 난 그렇게 될 수 없지. 우리 며느리 편하게 지내게 해주는 것이 나의 목표고 소명이다. 복희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당해왔는지 직접 보아왔어요. 그리고 자신 역시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후에 많은 눈치를 보며 지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겪었던 모든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늘 자신의 손을 들어준 남편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복희 씨도 마주하기 힘들었을 것이 바로 시어머니란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는 며느리를 최대한 자유로이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두고자 했어요. 특히나 복희 씨와 며느리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다면 자신은 며느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근거리 위치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봐 더한 무게를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복희 씨는 어린 며느리를 더욱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쪽이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에서 이미 극명하게 나온 것처럼 아들 돈으로 살았어요. 복희 씨에게 가는 용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아들의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 거니까 엄마 재산 따로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 우리들이 드리는 용돈으로도 엄마는 지내는데 문제 없다고 항상 그러시니까. 아셨지? 이제 어렵게 살던 시절은 다 지나갔음에도 절약정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복희 씨는 자식이 주는 용돈만으로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그것마저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것 역시 주기 위해서였죠. 아들은 월급을 받으면 복희 씨 용돈을 포함해 자신의 비상금까지 총 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모두를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존중해주고 있었고 온 배려를 다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들 밑에서 자라며 보고 배운 게 있어서인지 아들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들에겐 무조건 함부로 굴지 않았고 매너가 좋았죠. 결혼한 자신의 아내에게는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별다른 사회생활, 바깥일을 하지 않더라도 늘 꾸미고 싶어하는 것이나 쇼핑을 좋아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아들은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자기 귀한 아들 고생하는 거 못 본다면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들의 눈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 아들 부부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복희 씨는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여기며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복희 씨네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잡동사니들을 모아다가 태워 없애버릴 요량으로 옆집이 굴었던 것인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불씨가 번졌습니다. 금세 커진 불길은 점점 번져갔고 마침내 복희 씨 집까지 옮겨 붙고야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피해를 당한 복희 씨는 멀찍이 서서 망연자실하게 집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추억이 불에 타 그을려버렸습니다. 이 집으로 오기까지 겪었던 그 서러운 과거, 이 집에서 살면서 쌓아온 수많은 추억, 무엇보다 이 집은
그리운 남편과의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가족의 고향인데 화재 피해를 입었냐면서 딸들은 단박에 난리가 났어요. 아마 둘 다 멀리 서울에 있다 보니 더욱 복희 씨가 걱정이어서 아우성이었던 거죠. 집에 불길이 옮겨 붙은 후로 금방 화재 진압이 있었으므로 다행이었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입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이웃사촌은 복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주며 망가진 곳들의 공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바로 했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서두르겠다고도 했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에 제정신이 아닐 텐데 그래도 먼저 자신에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해 준 것에 복희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옆집을 용서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매캐하게 그을려버린 집에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장의 복희 씨는 짐을 챙겨야만 했어요. 일단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죠.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복희 씨는 아들 집을 딱 2번 방문해 본 것이 전부였어요. 화재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3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 복희 씨는 너무 갑자기 겪은 일로 너무 피로하였으므로 저녁 먹고 난 이후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나서 이불이 깔린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려고 누우니 잠이 오질 않았죠. 계속 뒤척임만 반복하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1시간이나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선 복희 씨는 화장실이나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문득 어둑한 집안에서 홀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안방의 문으로부터 말소리 또한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서려던 복희 씨는 일순간 높아진 언성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감지해내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만 모시자는 건데도 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진짜로 안 되겠어?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며칠이 정확히 언제까지냐고. 차라리 우리가 방을 따로 잡아드리면 안 돼? 왜 굳이 여기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하는 건데? 너 왜 그래 진짜. 이참에 엄마랑 같이 지내보는 것도 좋잖아. 엄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는 거 오늘이 처음인 거 알아? 뵙는 것도 매번 우리가 엄마 계신 댁으로 들렀잖아. 그것도 잠깐씩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고.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엄마랑 뭐 따로 한 적 없었어. 아, 몰라. 싫어. 어쨌든 난 싫다고. 내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시골 특유의 그 냄새 나는 거 알아? 약간 퀴퀴한 노인네 냄새 있잖아. 며칠 계시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그 냄새가 날 거라니까? 뭐라고? 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이 드물게도 화가 단단히 나서 외치는 것까지 듣고 난 이후 복희 씨는 조심스레 안방문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단단히 줄이고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문을 닫은 후에는 쓰러지듯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없이 굴고 기본적인 예의나 어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모습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복희 씨는 깍듯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며느리를 그간 알고 또 보아왔으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좋게 넘겨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끝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다니 슬프고 속상할 따름이었어요. 복희 씨는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밤새 가늠했습니다. 나는 그냥 서울에 올라가련다. 여기에 더 있을 것 없이 오늘 바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난 마음먹었어. 복희 씨는 날이 밝자마자 아들 내외 앞에서 생각해놓은 바를 전달했어요. 며느리는 놀란 눈치 가운데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당황한 아들이 복희 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실 것 없다고 굳이 왜 누나들이 있는 서울에 가려고 하냐면서 질문을 쏟아내다가 이내 표정이 바뀌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연하기 이를 데 없는 복희 씨의 기색으로 눈치를 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마, 혹시 우리 하는 얘기 들으셨어? 망설이던 복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엄마 모시고 있을 거라고 누나들한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어딜 가신다는 거야. 어차피 집 수리하는 것도 들여다보실 거라면서. 그냥 서울 가지 마요. 엄마, 여기서 있자, 응? 그러면 나 어디 잠잘 데 있나 따로 알아봐줘라. 어찌됐든 내가 이 집에서는 못 있겠다. 아들과 한참 더 승강이를 벌이던 복희 씨는 싸들고 온 짐을 그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리조트로 향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온돌방인 것에 복희 씨는 그런 와중에도 빙그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덕분에 밖에서도 혼자 이렇게 방을 써보고 내가 꼭 마치 요즘 젊은 애들처럼 노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좋구나. 오히려 잘 됐다. 고맙다. 비수기철을 맞이한 리조트는 조용했고 방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고요하여 복희 씨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죽여준다며 행복하고 기가 막힌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복희 씨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급하게 객실을 알아본 리조트로 향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내는 말로나마 아쉬운 척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는 며느리, 그것이 자신의 아내임을 아들은 바로 알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리조트 안에서 TV를 켠 복희 씨를 뒤로 한 채 나온 아들은 자신의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전달해 알려드렸습니다. 참나. 우리 딸이지만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고 생각이 짧아. 짧아도 너무 짧아. 아휴,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둘이서 잘 해결을 보든지 사부인께 버릇없는 며느리 족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런데 장모는 깊은 한숨을 섞은 말로 자신은 아무런 상관도 이 일에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아들은 이제 제대로 열이 받았죠.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자신의 어머니가 펼쳐주었던 그간의 배려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아내가 여전히 자기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기로 했죠. 도대체 너희 뭘 믿고 내가 앞으로 돈을 맡기겠어. 집안 식구들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 너한테서는 진짜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부터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관리할게. 너는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네 생활비 다 해. 네 보험료, 핸드폰 요금도 당연히 네가 알아서 내는 거고. 충분하지? 아들의 냉정한 결단에 며느리는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어요.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했다가 아들이 진심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눈이 돌아갔죠. 알바비? 고작 그걸로 뭘 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쇼핑은? 네가 쇼핑은 무슨 쇼핑? 나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네 돈으로 하라니까? 너 한 달에 거의 40만 원 정도 번다면서. 그걸로 아무튼 다 하라고. 기가 막혀. 우리 마트 장 보는 건? 그건 뭐 어떻게 하라고. 네가 장 볼 때는 장 보고 나한테 영수증을 줘. 그럼 그만큼 내가 너한테 입금해 줄게. 영수증에 뭐 샀는지 목록 다 찍히잖아. 내가 그거 확인하고 어이없게 산 것들 있으면 그거는 빼고 내가 돈 입금할게. 영수증 없으면 당연히 돈 안 주는 거고.
며느리가 울고불고 미친 사람처럼 따지면서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등 별말을 다 쏟아내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하지만 아들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내 돈 내가 다 관리하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내가 버는 내 돈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부부잖아.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너 사랑해서 결혼했어. 내 와이프니까 당연하게 대우해줬고 너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 내가 남이면 너한테 그랬겠어? 그런데 넌 우리 엄마, 네 시어머니를 완전히 남처럼 대해왔잖아. 우리 서로 앞으로 구분할 건 구분하고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제서야 며느리가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순하다면 순하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착한 남편이 자신에게 냉정한 칼을 겨누는 걸 보니까 정신이 들었죠. 이제 손에 든 경제권이 사라졌으니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졌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하고 항상 못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비로소 며느리는 복희 씨에게 자신의 태도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복희 씨는 달갑게 며느리를 받아줄까 하다가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상관 않고 이대로 있을 테니 둘이서 잘 지내고 잘 풀면 좋겠구나. 한마디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죠. 이 결혼이 끝난다면 더 원통할 쪽은 자신임을 안 며느리는 그 후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임신 계획도 나중으로 미루자는 아들의 말에 공포를 느낀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시작했어요. 비록 그 흐름은 남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집으로 돌아온 복희 씨는 걸핏하면 찾아오는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고부관계란 참 이러나 저러나 어렵고 미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